넌 번역이나 해. 할 줄 아는 것도 없잖아. 서울지사 대회의실에서 팀장 모니카가 한국인 직원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직원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모니카는 상상도 못했죠. 지금 앞에 있는 직원이 어떤 사람인지요. 당신이 이걸 어떻게 체결했어? 석 달 후 1,000억 원의 계약이 걸린 자리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직원으로 인해 자신의 자리뿐만 아니라 계약까지 완벽히 끝냈거든요. 하지만 오늘 사연은 이보다 훨씬 더 깊고 어두운 진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2007년 3월 봄바람이 살랑이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맥킨지앤컴퍼니. 서울지사는 한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경영 컨설팅 회사 중 하나였습니다. 글로벌 500대 기업들의 아시아 진출을 담당하는 이곳에서는 매일 수백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들이 오갔고 직원들 역시 대부분 명문대 출신의 엘리트들이었죠. 박희찬은 그날 아침 7시 30분 다른 직원들보다 1시간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28살의 그는 두꺼운 뿔테 안경을 쓴 평범한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키 175cm에 말랐고 항상 조금 구겨진 정장을 입고 다녔죠. 첫인상으로는 그저 성실해 보이는 평범한 신입사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대학교도 그럭저럭 알려진 곳을 나왔고 특별한 스펙도 없어 보였어요. 오늘부터 우리 팀에서 일하게 될 박희찬 씨입니다. 오전 9시 팀 미팅에서 모니카가 차가운 목소리로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27살에 이미 팀장 자리에 올라선 금발의 미국인이었어요.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했다고 자랑하며 항상 턱을 치켜세우고 다녔죠. 완벽한 정장과 명품 구두,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그녀를 더욱 위압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주로 번역과 통역, 그리고 자료 정리 업무를 담당하게 될 거예요. 모니카는 희찬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계속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세심하고 꼼꼼하다고 하니까 그런 일에 적합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다른 외국인 직원들이 킬킬거리며 웃었고 희찬은 고개를 숙인 채 네, 알겠습니다라고 작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려 보였고 자신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첫 주가 지나면서 희찬이 당하는 굴욕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커피 좀 타와요. 이 서류들 한국어로 번역해 주세요. 아, 그리고 복사도 좀 부탁드려요. 모니카는 희찬을 마치 개인 비서처럼 부려먹었어요. 다른 외국인 직원들도 점점 그 분위기에 동조하기 시작했고 희찬은 회사에서 가장 낮은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희찬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순히 응하며 시킨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습니다. 아시아인들은 정말 순종적이네요. 어느 날 오후 모니카가 다른 미국인 동료와 대화하는 소리가 희찬의 귀에 들렸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서열 의식이 강해서 시키는 대로 잘해요. 번역이나 자빌시키기엔 딱이죠. 그 말을 들은 희찬은 잠시 펜을 쥔 손에 힘을 주었지만 곧 다시 평상시의 온순한 모습으로 돌아갔어요. 한 달이 지나자 희찬에 대한 무시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회의에서는 아예 의견을 묻지도 않았고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박 씨는 그냥 회의록 작성이나 해주세요가 모니카의 단골 멘트였죠. 희찬은 항상 회의실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메모만 했어요. 가끔 중요한 내용에 대해 질문하고 싶어 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지만 결국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드디어 어느 날 희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와의 1,000억 원 규모 계약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모니카는 즉시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해요? 모니카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번역이나 제대로 하세요. 법적 검토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 말에 다른 직원들이 또 킬킬거리며 웃었고 희찬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그 순간 그의 손이 살짝 떨렸지만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달째가 되자 희찬은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받게 되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었고 회식에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오직 중국인 왕리 과장만이 가끔 희찬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고 같은 신입인 최민영만이 희찬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을 뿐이었죠. 오늘은 일본 소프트뱅크 임원진이 오시는 날이에요. 3개월째 어느 금요일 아침 모니카가 팀 전체에 공지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우리 회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니까 모두 실수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희찬을 차갑게 바라보며 덧붙였어요. 박 씨는 통역만 정확히 해주면 되고 나머지는 절대 나서지 마세요. 알겠죠? 희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고 떨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에 일어날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3개월 동안 쌓인 모든 굴욕이 한순간에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죠. 3개월간의 지옥 같은 나날들이 시작되었습니다. 희찬의 하루는 매일 아침 6시 기상으로 시작되었어요. 원룸에서 라면과 김치로 간단히 식사를 마친 후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강남역까지 가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희찬은 항상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거나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보기엔 그저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맥킨지 사무실에 도착하면 희찬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모니카의 책상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과 크루아상을 준비해 두는 것도 그의 몫이었죠. 모니카는 보통 9시 반에 출근했는데 항상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딱딱 굴리며 나타났어요. 그녀가 나타나면 사무실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박 씨 왔네요. 모니카가 차갑게 인사했고 희찬은 벌떡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오전에 독일 본사에서 오는 메일들 번역 좀 해주시고 오후에는 회의실 예약하고 프린트도 좀 부탁드려요. 아침마다 반복되는 이런 지시사항들에 희찬은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희찬의 고독함이 더욱 도드라졌어요. 다른 직원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강남역 맛집들을 찾아 나섰지만 희찬은 항상 혼자였습니다.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삼각김밥 2개와 우유 한 팩으로 점심을 때우는 것이 일상이었죠. 가끔 회사 근처 백반집에 가서 5,000원짜리 정식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저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어느 날 점심시간 새로 온 독일인 인턴이 희찬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모니카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 번역 담당이요. 별로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들은 희찬은 삼각김밥을 씹다가 잠시 멈췄지만 곧 다시 아무렇지 않은 듯 식사를 계속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희찬의 진짜 일이 시작되었어요. 각종 서류 번역, 회의 준비, 자료 정리 등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잡무들이 모두 그의 몫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관련 업무가 많아지면서 희찬의 업무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밤 9시, 10시까지 야근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주말 출근도 잦았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하나씩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와 관련된 서류들을 정리하던 희찬이 갑자기 펜을 멈추고 문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본 것이었어요. 복잡한 기업 인수합병 구조도를 보면서 희찬의 눈빛이 잠깐 집중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평상시의 온순한 모습으로 돌아갔죠. 이 계약서에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희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통신업체 인수 관련 문서를 검토하던 중이었어요. 하지만 모니카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박 씨, 번역만 하시면 돼요. 계약서 검토는 제가 할 일이니까요. 그날 저녁 희찬은 원룸으로 돌아가서 컵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책상 위에는 회사에서 가져온 서류들의 복사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번역 담당치고는 너무나 체계적이고 꼼꼼한 정리 방식이었죠.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한편 회사에서는 희찬에 대한 무시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중요한 회의에서 희찬은 아예 발언권도 주어지지 않았고 그냥 구석에 앉아서 메모만 하는 역할이었어요. 한국인은 열심히 기록하는 걸 좋아한다더니 정말 그러네요라는 모니카의 비아냥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희찬의 메모는 정말 완벽했어요.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표정을 지었는지, 심지어 목소리 톤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성실한 직원의 꼼꼼한 업무 처리로 보일 수 있었지만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희찬 씨, 괜찮으세요? 어느 날 최민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26살의 그녀는 희찬과 같은 시기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는데 유일하게 희찬을 걱정해주는 동료였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처음엔 다들 힘들어하는 거니까요. 희찬은 고마운 듯 미소를 지으며 괜찮습니다. 민영 씨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의 눈에는 뭔가 결의에 찬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사람의 눈빛처럼 말이에요. 왕리 과장도 가끔 희찬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박 대리, 중국어 할 줄 아세요? 어느 날 왕리가 물어봤고 희찬은 조금 할 줄 압니다라고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왕리가 갑자기 중국어로 복잡한 질문을 했는데 희찬이 유창하게 대답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잘하시네요. 왕리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어요. 하지만 희찬은 얼른 회사 업무 때문에 조금 공부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 순간 왕리의 표정에 뭔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스쳤지만 희찬은 모른 척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나자 희찬의 업무량은 다른 사람들의 3배가 되어 있었습니다. 번역, 통역, 자료 정리, 회의 준비, 심지어 모니카의 개인 심부름까지 모든 것이 그의 몫이었어요. 출근은 가장 빨리, 퇴근은 가장 늦게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박 씨, 이번 주말에도 나와서 일본 자료 정리 좀 해주세요. 금요일 저녁 모니카가 퇴근하면서 던진 말에 희찬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다른 직원들은 모두 강남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러 갔지만 희찬은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말 야근 중에 희찬이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일본 소프트뱅크 관련 서류들 사이에 끼어 있던 한 장의 문서였습니다. 그 문서에는 한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이름과 함께 의심스러운 금액들이 적혀 있었어요. 희찬은 그 문서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희찬이 작게 중얼거렸지만 곧 주변을 살피고는 조용히 그 문서를 복사했어요. 그리고는 원본을 정확히 원래 자리에 다시 꽂아두었습니다.
그의 손놀림은 마치 이런 일에 익숙한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어요. 월요일이 되자 희찬은 평상시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방 안에는 주말에 발견한 중요한 단서가 들어 있었어요. 모니카가 오늘도 번역 업무 많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희찬은 언제나처럼 네, 알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점심시간 희찬은 평소와 다르게 편의점, 삼각김밥 대신 회사 근처 한식당에서 제대로 된 식사를 했어요. 불고기 정식을 먹으면서 그의 눈빛에는 뭔가 확신에 찬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긴 기다림 끝에 드디어 원하던 것을 찾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그 오후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중요한 메일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복잡한 법적 조항들이 포함된 계약서 수정안이었는데 모니카는 그것을 대충 훑어보고는 희찬에게 번역을 맡겼어요. 이거 내일 오전까지 번역해서 보고서 만들어주세요. 하지만 희찬이 그 문서를 읽어보니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 법률에 위배되는 조항들과 함께 정부 승인 과정에서 불법적인 로비가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히 보였어요. 평범한 번역 담당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복잡한 법적 함의들이었습니다. 희찬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모니카에게 다가갔습니다. 팀장님, 이 계약서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모니카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손을 흔들었어요. 박 씨, 번역만 해주시면 돼요. 법적 검토는 우리 전문가들이 할 일이니까요. 그 순간 희찬의 눈빛이 잠깐 차갑게 변했다가 다시 온순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날 밤 집에서 그 계약서를 아주 자세히 분석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닌 것처럼 숙련된 모습으로 말이죠. 과연 박희찬은 정말 평범한 번역 담당일까요? 아니면 그 안에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요? 10월 둘째 주 월요일 아침 맥킨지 서울지사에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가 한국의 중견통신업체 코리아텔레콤을 인수하면서 맥킨지에 컨설팅을 의뢰한다는 것이었어요. 계약 규모만 1,000억 원이 넘는 역대급 프로젝트였습니다. 사무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아올랐고 모든 직원들이 흥분된 표정으로 웅성거렸어요.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지사 역사상 가장 큰 규모입니다. 데이비드 존슨 상무가 전체 회의에서 발표했어요. 45살의 그는 철저한 실적주의자로 유명했는데 오늘은 특히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우리 지사는 아시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설 수 있어요. 모니카는 이 기회를 놓칠 생각이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존슨 상무를 찾아가서 자신이 프로젝트 리더가 되겠다고 자원했어요. 저는 하버드에서 국제 경영을 전공했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라며 적극적으로 어필했죠. 존슨 상무도 모니카의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희찬에게는 당연히 번역과 자료 정리 업무만 주어졌어요. 박 씨는 일본어 번역을 주로 담당하게 될 거예요. 모니카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그냥 정확한 번역에만 집중해 주세요. 하지만 희찬이 받은 첫 번째 자료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한 기색을 보였어요. 소프트뱅크에서 보내온 인수합병 계획서에는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기업 인수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복잡한 정치적 함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의 통신업체 규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혹스러운 조항들이 발견되었어요. 이 부분은 한국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이 필요할 텐데 희찬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는 그런 절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정보 승인 과정을 우회할 수 있는 복잡한 구조가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번역 담당이라면 절대 알 수 없는 고도의 법적 정치적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었죠. 그날 저녁 희찬은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번역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계약서의 모든 조항을 하나씩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의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통신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방송통신위원회 규정 등 관련 법령들이 가득했습니다. 박 대리 아직도 있네요? 밤 9시가 넘어 청소 아주머니가 물어봤습니다. 희찬은 허둥지둥 화면을 바꾸며 네, 번역 작업이 좀 많아서요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청소 아주머니가 가고 난 후 다시 복잡한 법령 검토를 계속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니카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본 측과의 첫 화상회의를 준비했어요. 일본인들은 서열을 중시한다더니 저는 하버드 출신이니까 충분히 인정받을 거예요 라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일본 비즈니스 문화의 섬세함과 복잡함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화상회의가 시작되었고 소프트뱅크 측에서는 다케시 야마다 전무를 비롯해 여러 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모니카는 전형적인 미국식 프레젠테이션 스타일로 시작했어요. 큰 제스처와 함께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라며 인사도 제대로 없이 비즈니스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의 반응은 미묘했어요. 그들은 예의상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일본 문화에서는 충분한 인사와 관계 형성 없이 바로 비즈니스 이야기로 들어가는 것을 무례하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모니카는 그런 미묘한 신호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번 인수는 양쪽 모두에게 윈윈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니카가 계속 말했지만 일본 측 임원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특히 다케시 전무는 가끔씩 구석에서 조용히 통역을 하고 있는 희찬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희찬의 일본어 통역이 너무나 완벽하고 자연스러웠거든요. 회의가 중간 휴식에 들어갔을 때 다케시 전무가 갑자기 일본어로 복잡한 질문을 했습니다. 코리아텔레콤의 스펙트럼 보유 현황과 오지 관련 정보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모니카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희찬에게 통역을 요청했어요. 희찬이 그 질문을 통역하자 모니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사실 그녀는 한국의 통신 정책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해서 다음 회의 때 설명드리겠습니다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런데 그 순간 희찬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잠깐 제가 보완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모니카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일본 측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거부할 수도 없었어요. 희찬은 완벽한 일본어로 한국의 오지 정책 현황과 스펙트럼 할당 방식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단순한 번역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마치 통신 정책 전문가처럼 상세하고 정확했어요. 일본 측 임원들의 눈빛이 점점 진지해졌고 다케시 전무는 특히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매우 정확한 분석이군요. 다케시 전무가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혹시 통신업계에서 일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희찬은 당황한 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냥 번역을 위해 공부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다케시 전무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단순히 번역을 위해 공부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깊이 있는 지식이었거든요.
특히 최근 국정감사에서 나온 통신정책 이슈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뭔가 다른 배경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모니카는 희찬을 따로 불러서 따졌어요. 박 씨, 앞으로는 제 허락 없이 발언하지 마세요. 당신은 번역 담당일 뿐이에요. 희찬은 고개를 숙이며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 밤 희찬은 원룸에서 소프트뱅크 관련 자료들을 더욱 자세히 분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인수합병이 단순한 기업 거래가 아니라 한국의 통신 인프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대한 프로젝트라는 것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과정에서 일부 정부 관료들의 개입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희찬이 문서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어요. 이제 그는 단순히 번역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아니라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며칠 후 소프트뱅크 측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통신 규제 환경과 정부 정책 변화 전망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모니카는 당황했습니다. 그런 전문적인 보고서를 작성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박 씨, 이 자료 준비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결국 모니카가 희찬에게 부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물론 제가 최종 검토하고 승인할 테니까 초안만 준비해 주세요. 희찬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그날 밤부터 정말 놀라운 속도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작업 방식은 마치 이런 일을 수없이 해본 전문가처럼 체계적이고 정교했습니다. 단순한 자료 조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날카로운 분석이 담겨 있었어요. 일주일 후 희찬이 제출한 보고서를 본 모니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완성도 높은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나름 괜찮네요. 제가 좀 수정해서 완성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거의 손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 검토 과정에서 희찬이 발견한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소프트뱅크의 인수 계획에 포함된 일부 조항들이 한국의 국가보안과 관련된 민감한 영역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오지 네트워크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에서 외국 자본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었어요.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승인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희찬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모니카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박 씨, 그런 복잡한 정치적 이슈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컨설팅만 하면 돼요. 하지만 희찬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번 인수합병에 대한 예비 검토 의견을 발표했는데 정확히 희찬이 지적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었어요. 소프트뱅크 측도 당황한 기색을 보였고 급히 대책회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 화상회의에서 다케시 전무는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맥킨지 측에서 이런 이슈를 미리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모니카는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희찬은 이미 모든 대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긴급 화상회의가 끝난 후 맥킨지 서울지사는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정부의 예비 검토 의견으로 인해 1,000억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데이비드 존슨 상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모니카를 불러서 따졌습니다. 이런 중요한 리스크를 왜 미리 파악하지 못했나요?
모니카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사실 희찬이 미리 경고했던 내용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거든요. 죄송합니다. 빨리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답했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버드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도 실무 경험의 부족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희찬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정부 정책 변화에 따른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분석해 놨거든요. 한국의 외국인 투자 심사 기준, 국가보안 관련 규정, 통신업체 인수합병 승인 절차까지 모든 것을 꿰뚫고 있었어요. 마치 이런 복잡한 정책 이슈를 다뤄본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처럼 말이죠. 박 씨, 혹시 정부 쪽 대응 방안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나요? 결국 모니카가 희찬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번역이나 하라고 무시하던 사람에게 이제는 의존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희찬은 겸손한 표정으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다음 날부터 희찬의 진짜 실력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정부 각 부처별 담당자들의 성향까지 파악하고 있었어요. 방송통신위원회의 김 국장은 기술적 측면을 중시하고 기획재정부의 박 과장은 경제적 효과를 우선시한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런 정보는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계시죠? 최민영이 놀라워하며 물어봤습니다. 희찬은 회사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라고 답했지만 그의 지식 수준은 몇 달간의 업무 경험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깊고 체계적이었어요. 마치 정부 내부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한편 왕리 과장의 행동이 점점 수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희찬에게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던 그가 이상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박 대리님 고향이 어디세요? 가족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대학교 때 전공이 정확히 뭐였죠? 겉으로는 친근감의 표현처럼 보였지만 뭔가 탐문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희찬은 왕리의 이런 질문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서울 토박이고요. 부모님은 평범한 직장인이세요. 대학에서는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라고 무난하게 답했지만 왕리의 눈빛에는 뭔가 의심스러운 기색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특히 희찬이 중국어를 너무 유창하게 하는 것에 대해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박 대리님 중국어 정말 잘하시네요. 혹시 중국에서 살아보신 적 있나요? 왕리가 또다시 물어봤을 때 희찬은 잠시 멈칫했어요. 아니요, 그냥 독학으로 배운 거예요 라고 답했지만 그의 중국어 실력은 독학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했습니다. 발음부터 문법, 심지어 중국 비즈니스 관습까지 모든 것이 원어민 수준이었거든요. 소프트뱅크 측에서는 한국 정부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서울로 오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다케시 야마다 전무를 비롯해 법무팀, 정책팀까지 총 6명의 임원진이 방한한다는 것이었어요. 이번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를 결정적인 회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이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일본 측 임원들을 어떻게 응대해야 할지, 정부 우려 사항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버드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과 실제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능력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컸던 거죠. 박 씨, 일본 측 회의 준비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결국 모니카가 희찬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었어요. 회의 자료부터 프레젠테이션, 심지어 일본 문화에 맞는 접대 방식까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세요.
평소 번역이나 하라고 무시하던 사람에게 이제는 모든 것을 맡기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희찬은 그날부터 밤낮 없이 준비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그의 준비 과정은 평범한 직원의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일본 측 임원들 각각의 경력과 성향을 조사하고 그들이 선호하는 의사소통 방식까지 파악했거든요. 심지어 다케시 전무가 어떤 대학을 나왔고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은지까지 상세히 알고 있었어요. 희찬 씨 정말 대단하세요. 최민영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자료를 어떻게 다 구하셨어요? 희찬은 미소를 지으며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들이에요라고 답했지만 그가 수집한 정보의 수준은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마치 정보 수집 전문가의 작품 같았습니다. 드디어 일본 임원진이 방한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맥킨지 측에서 영접 나갔는데 희찬도 통역 담당으로 함께 나가게 되었어요. 공항에서 다케시 전무 일행을 맞이하는 순간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케시 전무가 희찬을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어디서 본 적이 있는 사람을 만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었고 특별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에는 계속해서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호텔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도 다케시 전무는 백미러를 통해 희찬을 자주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기억을 더듬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희찬은 그런 시선을 느끼고 있었지만 모른 척하며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더욱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케시 전무가 갑자기 복잡한 경제 이론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것이었어요. 최근 아시아 금융시장의 변화를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의 파급 효과는 이런 고도의 전문적인 대화였는데 희찬이 자연스럽게 끼어들어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말씀하신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희찬이 유창한 일본어로 답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신흥 시장에서의 자본 흐름 변화는 그의 분석은 단순한 번역 담당의 수준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어요. 마치 국제 경제 전문가처럼 깊이 있고 정확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모니카는 이런 대화에 전혀 끼어들지 못하고 그냥 웃기만 했어요. 사실 그녀는 그런 고급 경제 이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버드 출신이라는 간판과는 달리 실제 지식 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다케시 전무가 희찬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번역 담당이라고 하시기에는 너무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네요. 혹시 어디서 공부하셨나요? 그 질문에 희찬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독학으로 공부한 것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케시 전무의 의구심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희찬의 얼굴이 너무나 낯익었고 그의 지식 수준도 평범한 신입사원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특히 국제 경제와 정책에 대한 이해도는 웬만한 박사급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다케시 전무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희찬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그가 보여준 전문성이 자꾸만 어떤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사람인데 도대체 어디서였을까요? 다음 날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기 전 다케시 전무는 희찬과 단둘이 있게 될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폭탄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혹시 하버드에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케시 전무의 날카로운 시선이 희찬을 관통했습니다. MIT 경제학과에서 열린 국제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것 같은데. 그 순간 희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지금까지의 모든 가면이 벗겨지려는 찰나였습니다. 혹시 하버드에서 뵌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다케시 전무의 날카로운 질문에 희찬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곧 평상시의 온순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죄송하지만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저는 하버드에 가본 적이 없어요라고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케시 전무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분명히 어디선가. 그때 모니카가 다가와서 대화를 중단시켰어요. 전무님, 회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하시죠. 맥킨지 본사 회의실에는 양측 임원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습니다. 1,000억 원 규모 프로젝트의 운명이 걸린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모니카는 어젯밤 희찬이 준비해준 자료를 바탕으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감 없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이번 인수합병을 통해 양사 모두 큰 시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모니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측 임원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회의적이었어요. 특히 정보 승인과 관련된 리스크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듣고 싶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다케시 전무가 손을 들고 회의를 중단시켰어요. 죄송하지만 중요한 제안이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욱 진지했습니다. 오늘 논의할 모든 계약 관련 문서를 일본어 원본으로 검토하고 싶습니다. 우리 법무팀에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거든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니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지금까지 모든 문서는 영어로 준비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일본어 버전을 요구하다니 완전히 예상 밖이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복잡한 금융 구조와 법적 조항들을 정확하게 일본어로 번역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회의실에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모니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일본어 번역과 법적 검토까지 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하지만 다케시 전무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내일 일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안에 모든 것을 정리해야 해요. 데이비드 존슨 상무도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무산되면 맥킨지 서울지사의 평판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는 모니카를 째려보며 어떻게 이런 중요한 준비를 못했나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희찬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모든 시선이 희찬에게 집중되었어요. 모니카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번역으로는 해결이 안 되라고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다른 대안이 없었거든요. 박 대리님이 뭘 도와주실 수 있죠? 존슨 상무가 반신반의하며 물어봤습니다. 희찬은 차분하게 답했어요. 일본어 번역과 함께 관련 법적, 재무적 내용까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케시 전무가 흥미로운 표정으로 희찬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나요? 이 계약은 상당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희찬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희찬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소심하고 온순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감 넘치는 전문가의 모습으로 탈바꿈한 것이었어요. 먼저 복잡한 인수합병 구조도를 칠판에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체계적이고 정확한 도식은 마치 이런 일을 수백 번 해본 전문가의 작품 같았습니다.
먼저 이번 인수합병의 전체적인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찬이 완벽한 일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일본어는 단순한 번역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 일본 현지 금융 전문가가 사용하는 고급 어휘와 표현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본 측 임원들도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소프트뱅크가 코리아텔레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3조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 절차입니다. 희찬의 설명은 법률 조항 하나하나까지 정확했어요. 심지어 최근 개정된 법령의 세부 사항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모니카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자신이 번역이나 하라고 무시했던 그 직원이 자신보다 훨씬 더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지식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하버드 출신이라는 자신의 학력이 무색할 정도로 희찬의 실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려하시는 국가보안 이슈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희찬이 대안을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정부 각 부처의 승인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면서 각 단계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까지 상세히 제시했습니다. 이런 수준의 분석은 수년간 정부 정책을 다뤄본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일본 측 법무팀장이 복잡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통신업체 외국인 지분 제한 규정과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보안 우려 사항들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이는 웬만한 전문가도 답하기 어려운 고난도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희찬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려는 주로 중국 자본의 오지 인프라 참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일본 자본의 경우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죠. 그의 답변은 단순히 법령 해석에 그치지 않고 정치적 배경과 정책 의도까지 꿰뚫어 보는 수준이었어요. 다케시 전무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희찬의 설명을 들으면서 확신이 더욱 강해지고 있었어요. 이런 수준의 전문성은 결코 우연이나 독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분명히 어디선가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거나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면서 희찬은 계속해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어요. 복잡한 금융 구조를 설명할 때는 마치 투자은행 출신처럼 정교했고 법적 리스크를 분석할 때는 변호사만큼 정확했으며 정부 정책을 해석할 때는 공무원보다도 깊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일본어로 구사되고 있었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일본 측 재무팀장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분석은 처음 봅니다. 혹시 어디서 이런 전문성을 기르셨나요? 희찬은 겸손한 미소를 지으며 회사 업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운 것들입니다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다케시 전무가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잠깐만요. 그가 회의를 멈추고 희찬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혹시 MIT에서 경제학 세미나를 함께 들었던 분 맞나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희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희찬의 얼굴에 잠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곧 평상시의 차분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희찬이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케시 전무는 확신에 찬 표정으로 계속 말했어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2005년 MIT에서 열린 국제경제정책 세미나에서 당신이 발표한 아시아 금융시장 분석 보고서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 순간 희찬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려는 찰나였고 지금까지 숨겨온 거대한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MIT에서 열린 국제경제정책 세미나에서 당신이 발표한 아시아 금융시장 분석 보고서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다케시 전무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희찬에게 집중되었고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은 적막이 흘렀어요. 희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지난 3개월 동안 유지해왔던 온순하고 소심한 표정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대신 차분하고 지적인 눈빛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써왔던 가면을 벗는 것처럼 말이죠. 맞습니다. 희찬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목소리도 이제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죠. 2005년 MIT에서 열린 세미나에 참석했었습니다. 다케시 전무님께서 그때 아시아 통화 정책에 대해 발표하신 것도 기억나네요.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모니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3개월 동안 번역 셔틀로 부려먹었던 그 사람이 MIT 세미나에 참석할 정도의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잠깐만요. 존슨 상무가 당황하며 끼어들었습니다. MIT 세미나라는 게 뭔가요? 박 대리가 MIT에 가본 적이 있다는 말인가요?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어요. 다케시 전무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MIT에서 매년 개최하는 국제경제정책 세미나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경제학자들과 정책 전문가들만 초청받는 행사입니다. 참석자 자격만으로도 그 사람의 수준을 알 수 있죠. 그럼 박 대리가 그런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건 존슨 상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케시 전무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버드 경영대학원 MBA를 마치고 MIT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으로 소개받았습니다. 다케시 전무의 말에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모니카는 마치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하버드 MBA라니 자신과 같은 학교 출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MIT 박사까지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자신이 그동안 학력 자랑을 하며 우쭐댔던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사실인가요? 모니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희찬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MIT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지금까지 번역이나 하는 신입사원으로만 여겨졌던 희찬이 사실은 회의실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높은 학력을 가진 천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그럼 왜? 모니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왜 그런 학력을 숨기고 이런 곳에서 번역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녀의 질문은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궁금증이기도 했어요. 희찬은 잠시 망설이다가 답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잠시 몸을 숨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지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의 대답은 여전히 모든 것을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일본 측 임원들은 오히려 반가워하는 기색이었어요. 자신들과 대등한 수준의 전문가와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정말 반갑습니다. 일본 측 법무팀장이 말했어요. 처음부터 당신과 직접 논의했으면 훨씬 효율적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모니카에게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자신이 3개월 동안 무시하고 괴롭혔던 상대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엘리트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더욱이 그 사람 앞에서 하버드 출신이라며 우쭐댔던 자신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웠는지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이건
이건 말이 안 돼요. 모니카가 갑자기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런 학력을 가진 사람이 왜 우리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번역 일을 했겠어요? 뭔가 속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다케시 전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분의 발표를 직접 들었습니다. 아시아 경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놀라웠어요. 가짜일 리가 없습니다. 존슨 상무도 점점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박 대리를, 아니, 박 박사를, 그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회사 최고의 인재를 번역 담당으로만 부려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희찬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의 태도는 오히려 더욱 신뢰감을 주었어요. 진짜 실력자의 여유로움이랄까요? 그런데 그때 왕리 과장이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박 대리님, 아니 박 박사님, 혹시 성함이 정확히 어떻게 되시나요? 그의 질문에는 뭔가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시죠? 희찬이 조심스럽게 반문했습니다. 왕리의 눈빛이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마치 뭔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냥 궁금해서요. 왕리가 애매하게 답했지만 희찬은 그 시선에서 뭔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평소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던 왕리가 갑자기 탐문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한편 모니카는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3개월 동안 희찬을 무시하고 모욕했던 모든 순간들이 떠오르면서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모니카가 갑자기 말했어요. 아무리 학력이 높아도 실무는 다른 거잖아요. 이번 한 번 잘 됐다고 해서. 하지만 그녀의 말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희찬이 보여준 전문성은 단순한 이론 지식이 아니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일본 측에서는 이제 희찬과 직접 소통하기 시작했어요. 박 박사님, 앞으로의 프로젝트 진행에 대해 직접 논의하고 싶습니다. 다케시 전무가 말했습니다. 모니카 씨보다는 당신과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 같네요. 그 말에 모니카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어요. 자신이 완전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프로젝트 리더인 자신 대신 부하 직원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무능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존슨 상무도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어요. 앞으로 이 프로젝트는 박 박사님이 직접 담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모니카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고 희찬에게만 말했습니다. 모니카는 이제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3개월 동안 자신이 무시했던 상대가 사실은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인재였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굴욕적인 것은 자신의 자리까지 빼앗기게 된 상황이었어요. 잠깐만요. 희찬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모니카 팀장님이 지금까지 이 프로젝트를 이끌어 오셨는데 갑자기 바뀌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조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 말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희찬이 모니카를 감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3개월 동안 괴롭혔던 상대를 오히려 배려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 왕리가 더욱 충격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박 박사님, 혹시 중국 공안부에서 당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회의실이 다시 한번 조용해졌고 이번에는 훨씬 더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박 박사님,
혹시 중국 공안부에서 당신을 찾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왕리의 폭탄 발언에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희찬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고 지금까지 유지해오던 침착함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어요. 다케시 전무가 놀라며 왕리를 바라봤습니다. 왕 과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왕리는 희찬만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제 동정이나 친근함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경계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희찬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이 누군지 이제 알 것 같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하고 있었어야 했는데. 맞습니다. 왕리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저는 중국 국가안전부 소속 왕철민입니다. 박희찬 씨. 아니, 정확히는 박정민 씨를 석 달째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에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모니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어봤습니다. 잠깐만요. 박정민이 누구예요? 그리고 중국 공안부는 또 뭔가요?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더 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럼 희찬이라는 이름도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최민영이 충격받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그녀는 그동안 희찬을 걱정하며 따뜻하게 대해왔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희찬이? 아니, 정민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영 씨. 모든 걸 속여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제가 여기 온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사과가 담겨 있었어요. 다케시 전무가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박정수 전 유엔 차석 대사의 아들인가요? 그 말에 정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다케시 전무님이 아버지를 알고 계신다니. 역시 그랬군요. 다케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쿄대학교에 다닐 때 당신 아버님이 국제관계학 특강을 해주신 적이 있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민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는 지금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미국 사이의 FTA 협상 과정에서 불법 로비 의혹이 제기되었거든요. 그의 고백에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거군요. 왕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를 찾으러.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맥킨지가 그 당시 FTA 관련 컨설팅을 담당했었거든요. 여기서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존슨 상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회사가 그런 일에 연루되었다는 말인가요? 하지만 정민은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했어요. 문제는 맥킨지가 아니라 개인적인 연결고리였습니다. 정민이 모니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니카 씨의 아버지인 로버트 스미스 씨와 제 아버지 사이에 의혹스러운 거래가 있었어요. 모니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제 아버지가 왜 나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정민의 다음 말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로버트 스미스 씨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골드만삭스 아시아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정민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 당시 한미 FTA와 관련된 금융 서비스 개방 조항에서 특정 미국 투자은행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뒤에서 로비 활동을 벌였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모니카가 소리쳤지만 정민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제 아버지는 그런 로비를 거부했지만 결국 협박을 받게 되었어요. 가족의 안전을 위협받았고 어쩔 수 없이
일부 정보를 넘겨준 것으로 보입니다. 다케시 전무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진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어요. 제 아버지가 당시 일본 금융청에서 한미 FTA 대응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미국 측의 불법 로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전무님도? 정민이 놀라며 물어봤습니다. 다케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도 진실을 찾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 아버님은 피해자였어요. 진짜 가해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왕리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참 감동적인 재회네요. 하지만 저는 다른 목적으로 여기 왔습니다. 그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긴장됐어요. 중국 정부는 이번 소프트뱅크의 한국 진출이 중국의 경제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파악하고 싶어 했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다는 말인가요? 최민영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어봤어요. 정민이 미안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민영 씨만은 정말 순수하게 접근했어요. 저도 그런 당신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정민이 다시 모니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모니카 씨, 당신도 진실을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모니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니카가 외쳤지만 정민은 차분하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 당신이 아버지와 함께 스위스 은행을 방문한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직후 당신이 맥킨지 서울지사에 지원한 것도 우연이 아니겠죠? 모니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지. 하지만 정민의 다음 말은 그녀의 변명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정민이 결정적인 증거를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이 지난달 아버지에게 보낸 이메일을 보면 제 본명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박정민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했던 거죠. 그 순간 모니카는 완전히 무너졌고 3개월 동안 숨겨져 있던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모니카가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 정민은 가방에서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을 이미 FBI와 한국국정감사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로버트 스미스 씨의 불법 로비 활동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이 여기 있어요. 모니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오후에 FBI가 뉴욕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어요. 그리고 한국 검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건 복수예요. 모니카가 소리쳤어요. 당신이 저에게 복수하려고 이런 짓을. 하지만 정민은 차분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제 아버지는 3년 동안 누명을 쓰고 계셨어요. 다케시 전무가 정민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민 씨, 당신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안도감이 담겨 있었어요. 일본 정부도 이번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전면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왕리, 아니, 왕철민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번 수사에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순수한 한미 간의 문제로 인정하겠어요. 그는 정민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의심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존슨 상무는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자신의 회사에서 이런 거대한 음모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민이 안심시키듯 말했어요. 맥킨지는 피해자입니다. 오히려 진실 규명에 도움을 주신 것으로 평가받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모니카가 갑자기 정민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발 용서해 주세요. 눈물이 줄줄 흘렀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는지. 하지만 정민은 냉정했습니다. 당신이 제 본명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 3개월 동안 저를 괴롭힌 것도 우연이 아니었겠죠. 아니에요. 모니카가 절규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당신을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그 고백의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정민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아한다고요? 모니카가 눈물 섞인 목소리로 계속했어요. 처음에는 우습게 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의 진심을 느꼈어요. 저를 괴롭혀도 한 번도 화내지 않고 오히려 저를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그것으로 지난 일들이 용서되는 건 아닙니다. 정민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는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이 있어요. 그는 최민영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민영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지난 3개월 동안 그녀는 줄곧 정민을 걱정하고 챙겨왔었거든요. 그 모든 순간들이 진심이었고 정민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맥킨지 서울지사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모니카는 즉시 해고 조치되었고 정민은 임시 프로젝트 리더로 임명되었습니다. 소프트뱅크와의 계약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어요. 다케시 전무는 정민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뻤고 존슨 상무는 정민의 실력에 완전히 감탄했습니다. 2주일 후 뉴욕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로버트 스미스가 FBI에 체포되었고 골드만삭스도 대대적인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박정수 전 차석대사의 무혐의가 공식 발표되었어요. 3년간의 긴 악몽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습니다. 정민의 아버지가 서울로 내려왔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아들을 만난 박정수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고생 많았구나, 정민아. 정민도 아버지를 껴안으며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맥킨지 뉴욕 본사에서 정민에게 정식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아시아 지역 총괄 매니저로 발탁하겠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정민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라며 자신만의 컨설팅 회사를 차리겠다고 발표했어요. 최민영도 정민과 함께 새 회사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바로 일본 소프트뱅크와의 지속적인 파트너십이었어요. 다케시 전무가 개인적으로 의뢰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모니카는 미국으로 돌아갔지만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구속으로 인해 가족 재산이 동결되었고 맥킨지에서 해고된 이력 때문에 다른 대기업 취업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일반 직원으로 새 출발을 해야 했어요. 그로부터 6개월 후 정민과 민영의 회사는 크게 성장했습니다. 정민의 전문성과 민영의 따뜻한 성격이 완벽한 조합을 이루었거든요. 직원들도 10명까지 늘어났고 강남에 새 사무실까지 마련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변을 걸으면서 정민이 민영에게 말했습니다. 민영 씨, 지난 1년 동안 저를 믿어주고 함께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민영은 수줍게 미소 지으며 답했어요. 저야말로 정민 씨 덕분에 많이 배우고 성장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고 싶어요. 정민이 민영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사업 파트너로서도 그리고 민영의 얼굴이 빨갛게 변했지만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1년 후 정민과 민영의 결혼식이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다케시 전무도 일본에서 나라와 축하해 주었고 심지어 왕철민도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정민의 아버지는 완전히 명예를 회복한 상태였고 민영의 부모님도 훌륭한 사위를 얻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결혼식 끝나갈 무렵 정민은 멀리서 지켜보는 한 여성을 발견했어요. 모니카였습니다. 그녀는 정민을 보며 미소를 지었지만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그저 멀리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모니카는 이제 뉴욕의 작은 회계사무소에서 평범한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겸손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건으로 많은 것을 잃었지만 오히려 진짜 인생을 배우게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정민과 민영은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들의 회사는 정직하고 투명한 경영으로 업계에서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정민은 과거의 굴욕을 복수가 아닌 성장의 밑거름으로 승화시켰고 민영은 그런 정민 옆에서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습니다. 가끔 정민은 맥킨지에서 보낸 그 3개월을 떠올렸어요. 치욕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 덕분에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진정한 실력은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며 진짜 사랑은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알아보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오늘 사연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사연은 제가 꼼꼼히 검토하고 기획 그리고 각색까지 맞춰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구독을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화이팅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